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갈 수만 있다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여행지가 빙하로 뒤덮인 남극이라고 합니다. 유유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유빙을 보고 빙하가 갈라진 공간인 크레바스 아래로 내려가는 여행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 여행이 현실이 된다면 유빙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행운을 만날 수도 있고 거대한 빙산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남극 대륙 해안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빙붕을 만나기도 하고 대륙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대한 빙하의 평원인 빙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얼음빙 하천화로 표현되는 얼음 하천인 빙하를 위치와 모양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얼음이 고체라서 육중하게 굴러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흘러내립니다. 다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뿐이지요. 영어로 글라이셔인 우리말 빙하는 얘들의 특성을 매우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평상 모양은 빙상, 해안가에 접해 있는 지붕 모양의 빙하는 빙붕, 이렇게 흘러내린 빙하가 바다를 만나 떨어져 나오면 바다를 표류하는 유빙이 되지요. 물론 유빙 중에는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나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해빙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빙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나 알래스카에 있는 거대한 산 봉우리에 걸쳐 있는 빙하는 알파인 빙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빙하가 바다 쪽으로 삐쭉하게 내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혀를 닮았다고 해서 빙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빙하라고 부르는 99.999%, 즉 해빙을 제외한 모든 빙하는 육상에 내린 눈이 눌리고 또 눌려 형성된 거대한 얼음덩이죠. 지구 전체를 보면 남극 86%, 그린란드 11.5%, 알래스카 안데스, 로키, 알프스 등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약 2.5% 정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빙하 얘기를 합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작은 유빙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북극곰과 빙하 녹아내리는 영상은 지구온난화, 지구기후변화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빙하는 단순히 현재의 기후변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명사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고기후를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기후변화 기록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빙하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인류는 온도계라는 장비를 개발하여 지난 200년의 온도 변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지구 온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와 2000년 전 지구 온도 변화를 비교해 현재의 지구 온도가 2000년 전보다 1도씨나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과거인 1만 년 전 인류의 신생대 농업혁명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측정할 수도 없는 지구 기온을 마구 선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더 과거인 20만 년 전, 80만 년 전, 더 과거인 신생대 출발점인 6600만 년 전까지, 아니 그보다 더 과거인 중생대, 고생대까지도 마구 지구 온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손으로 마구 대충 그린 그래프가 아닙니다.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고 실험 결과가 쌓여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그래프입니다. 도대체 측정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온도 데이터들은 어디서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온도라고만 얘기했는데 이를 조금 확대해서 기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후는 온도나 오늘의 날씨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30년간의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기상현상, 즉 가장 출현 확률이 높은 대기의 종합 상태입니다. 이 기후를 나타내는 요소에는 온도를 포함하여 강수량, 풍속, 증발량, 일조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이런 과거의 기후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저장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 산호의 성장 비율이 있으며 바다 저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해양 퇴적물과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층, 그리고 남극과 그린란드의 과거 공기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빙하도 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는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 동위원소, 화산재, 먼지, 그 시대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들의 세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단순히 따뜻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온도가 몇 도였는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 ppm이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기온, 대기 상태, 강수량 등의 다양한 기후를 대신 보여주는 요소들을 기후,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갈수록 이 기록들, 기후 프록시는 불완전해집니다. 특히나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고생대 5억 년 전 지층들은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며 어디 운 좋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내부의 뜨거운 온도와 압력에 의해 변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을 뒤로 되돌릴수록 기록 보관소가 그리 많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폭의 기후변화 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과거로 갈수록 하나의 눈금에 해당하는 시간 길이가 길어지는데요. 중생대, 고생대의 온도 그래프의 시간 간격이 홀롯에 비해 신생대에 비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로 갈수록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현생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1만 년 전, 영장류의 시대인 20만 년 전, 아니 조금 더 뒤로 가서 40만 년 전, 80만 년 전까지는 불완전하지만 나름 대부분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어 작은 폭의 기후변화 복원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보관소가 있습니다. 바로 빙하입니다. 그래서 고기후 연구자들은 수십만 년의 기후 기록 보관소인 빙하가 있는 남극으로 그린란드로 갑니다. 가서 뭘 하냐고요? 빙하를 캡니다. 빙하 캐는 일을 코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빙하를 꺼내기 위해 여름 기간 동안 임시 캠프를 만들거나 1년 내내 빙하 코어링을 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장비가 동원됩니다. 최종적으로 드릴을 이용해서 빙하를 뚫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원통형 얼음을 빙하 코어라고 부르지요. 이것도 완전 장비빨입니다. 뚫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남극에서 연구실까지 녹지 않게 가지고 와야 하며 한 번에 분석하지 못하니 연대별로 잘라서 녹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m 길이의 코어를 얻었다면 1m 길이로 절단한 코어가 1000개가 생기게 됩니다. 코어의 지름이 10cm라고 하면 높이 2m 선반에 20개 층을 쌓을 수 있고 선반의 길이가 5m가 되어야 1000개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어 간에 빈틈없이 빽빽히 쌓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빙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림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링 장비를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나라가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하지요. 이런 빙하는 어떻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40만 년 전까지의 기후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겨울에 내린 눈이 봄이 오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남극이라고 하더라도 세종기지가 있는 남위 62도 정도의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면 눈이 녹습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 깊숙이 들어가면 여름이 되어도 눈이 다 녹지 않고 겨울까지 남아있게 되지요. 그러면 눈 위에 또 눈이 내려서 쌓인 눈을 압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눌리면 눈 입자 사이의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눈 알갱이가 더욱 압축되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눈은 만년설이 되고 더 눌리면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에서 만년설로 다시 얼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경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밀도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0.55g보다 더 밀도가 낮은 폭신폭신한 것을 눈이라고 부르고 그것보다 더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눈과 만년설 상태에서는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 외부 대기와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압축되어 밀도가 0.83이 넘으면 공기가 완전히 고립되어 얼음 사이에 그 시대의 기후를 보여주는 공기 확대 해석하면 대기를 고스란히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무게로 미리 쌓여있던 운과 빙하를 누르게 되고 이들은 중력의 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눈이 쌓여서 중력작용을 받게 되면 빙하는 외부로 밀려나게 되지요. 이런 원리로 흐른 빙하의 가장자리가 바다로 이어지면 그곳에는 빙붕이 형성되고 육상일 경우에는 빙하가 녹거나 승화가 일어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빙하의 움직임 중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곳은 빙하 덩어리의 가장 중심인데요. 이곳에는 빙하가 지속적으로 수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방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기후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는 돔이라는 지역을 골라 코어링을 해야겠지요. 미국 나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캐나다, 일본, 유럽, 미국 등이 참여해서 위성 자료를 이용해 만든 남극 전 지역의 빙하 흐름 모델링 영상을 보면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빙하가 해안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줄기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가 흐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이 돔 지역입니다. 남극 대륙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약 4000m로 돔 A라는 지역입니다. 그 이외에도 테일러 돔이나 보스톡 돔, 돔 C 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코어링을 해온 지역이지요.
그린란드에도 이런 돔 지역이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코어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빙하에서 옛날 기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그 빙하의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리 많은 분석을 하더라도 언제의 기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빙하 분석 중에서 가장 기본은 나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은 빙하라면 나무의 나이테와 비슷한 얼음 나이테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빙하 나이테에는 밝은 색의 여름층과 어두운 색의 겨울층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 나이테는 여름과 겨울의 강설량 차이와 계절별로 내리는 눈의 밀도가 달라서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얼음 코어는 19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록은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는 고유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빙하 코어에서 화산재가 발견되면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하여 어떤 화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다른 지역의 빙하 코어나 해양 퇴적토의 분석 결과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시간대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화학 분석, 전기 전도도 방사성 동위 원소, 나이와 깊이 관계식 등을 이용하여 나이를 추정하게 됩니다. 빙하 코어를 편으로 만들어서 보면 수많은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공기방울이 훨씬 잘 보일 것입니다. 빙하 코어를 얻으면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잘라서 서로 다른 분석 기술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팀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각종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질소기체, 산소기체 등 다양한 기체 성분을 분석합니다. 기체는 빙하가 만들어진 시대의 대기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또 다른 조각은 화학 성분 분석에 사용됩니다. 먼지나 에어로졸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금속 성분과 이온을 분석하면 주변 바다나 대륙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위원소를 분석하는데요. 이 자료에는 그 당시의 온도, 태양 활동 등을 추정할 수도 있고 빙하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결정의 크기나 축의 방향 등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빙하가 형성될 시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먼지의 양, 꽃가루,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의 DNA를 분석하여 빙하 주변 지역의 생물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편은 어떤 한 시기를 대표하게 되고 연속된 여러 개의 편에 대하여 이런 분석을 하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기후변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극에서 가장 대표적인 빙하 코어는 보스톡 호수의 빙하 코어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보스톡 기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4,000m 아래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1970년 처음으로 500m급 빙하 코어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빙하 코어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도에 시작된 5차 빙하 코어링은 2007년에 3,600m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km 길이에 가까운 빙하를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림과 같이 지난 42만 년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먼지 농도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온도도 당연히 분석하였지요. 이 온도는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를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 특정 원소는 산소입니다. 산소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그 당시의 기온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먼지 농도는 추정된 값이 아니라 현대의 대기 성분을 측정하듯이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 대기가 빙하 속에 통째로 갇혀 있으니까요. 이것은 빙하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계속 더 깊은, 더 오래된 빙하를 시추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으로 가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절경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남극에서 오래 활동한 어느 연구자는 남극의 절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세종기지 근처에서 햇살이 아주 좋은 여름날 빙붕에 앉아 있으면 사방에서 눈이 녹으면서 눈에 갇혀있던 공기방울이 터져나와 아주 특별한 소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운이 좋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극으로 여행을 간다면 그런 운 좋은 절경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의 과학수다 12번째 장비빨이 알려준 지구 기후변화의 기록 2번째 이야기 남극 그리고 빙하였습니다.